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돈이 무섭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시댁 때문인데요. 시댁은 돈이 좀 많은 집안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대대로 물려받으신 유산이 상당하신 데다가 여기저기 땅을 사놓은 것도 있으시고 건물도 몇 채 된다고 들었어요. 자세히는 저도 알지 못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는 우리 집 와서 참 복 받은 거야. 아유, 나중에 우리 죽으면 니네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니? 시어머니는 이 외에도 돈자랑에 유독 심하셨어요. 예를 들어 기다리다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사시곤 그 가방을 저와 동서에게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이것 좀 봐. 명품이라 그런지 질이 다르지 않니? 하고 말하곤 하셨죠. 이때 저와 동서의 반응이 무척 달랐는데 제가 네, 좋네요 어머니 하고 있으면 옆에서 동서는 가방에 대해 온갖 칭찬을 다 하곤 했습니다. 가방의 질이 최고급이라느니, 로고가 크게 박혀 있어서 더 부티가 난다느니, 밖에 나가면 모두 어머니만 쳐다볼 것 같다느니 하는 말들을 쏟아내었죠. 정말 온갖 미사역으로 고루고루 칭찬을 해주는 동서가 참 대단스러웠어요. 속에 없는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지라 그저 내내거리며 동조 정도만 해주는 저에 비해 동서의 그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 놀랍게까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교되었죠. 시댁은 재산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두 분 다 무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신들의 돈으론 뭘 사긴 아까워하셔도 받는 건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바람에 자기에게 한 푼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을, 특히나 돈으로 잘하는 식구를 대놓고 챙기곤 하시죠. 물론 유산도 더 줄 거라 대놓고 말씀하셨죠. 이러니 동서가 그럴 수밖에요. 의사서방님을 두어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건만 동서는 저희 시부모님 과였어요. 그래, 내 남편 의사했지. 좋다 이거야. 근데 내 친구는 이번에 강남에 있는 아크로에 들어간다지 뭐야. 거기다가 친정에서 30억까지 건물도 미리 증여해준다고 하더라고. 아, 나는 언제 그런 거 받아보나? 듣고 있는데 배가 아파 죽겠더라니까 아주. 가끔 시댁에 와서도 동서의 친구들이랑 전화하는 거 몰래 들으면 돈돈거리며 계속 돈에 집착을 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생신날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밥을 먹고 소소한 얘기를 나눌 때까진 분위기가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선물을 전달할 때 시작되었죠. 사실 아버님 생신 전부터 남편과 고민이 많았어요. 분명히 잘 사는 동서는 액수도 크고 비싼 선물을 해올 텐데 저희 선물이 그와 비교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말해봤어요. 여보, 이번엔 분명 동서가 명품을 해줄 것 같은데 우리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가격대가 있는 선물을 좀 해드리는 게 어때? 그동안 선물 제대로 못 해드렸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드리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남편이나 저나 중소기업 월급쟁이들이라 생활하기 빠듯했지만 제 설득에 남편도 이번만큼은 돈을 넉넉히 쓰자고 했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꽤 비싼 공진단을 사다 드렸어요. 받으시자마자 역시나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니네가 웬일이냐? 재석이 너도 결혼하고 나서 부모한테 돈 아끼더니 이번엔 좀 쓰기로 한 거냐? 진지게 이럴 것이지. 예전부터 그랬으면 좀 좋아. 암튼 잘 먹으마. 네. 그냥 고맙다고 말하면 될걸. 꼭 무언가 말을 덧붙여 기분을 상하게 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좋아라 하시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걸 보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죠. 잠시 후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택배원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택배원 손에 들린 건 바로 안마의자였죠.
그것도 고가의 브랜드 안마의자요. 아버님은 이 비싼 안마의자를 사주었다면서 그야말로 동서를 업고 뛸 정도로 흥분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안마의자니? 엄청 고가의 제품 아니야? 브랜드 보니 몇백을 기본으로 줬어야 할 건데. 아니, 내가 이런 선물을 받게 될 줄이야. 어쩐지. 그래서 내가 어제 똥꿈을 꿨구나. 돈 들어오는 꿈이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며느라, 아들아, 고맙구나,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저번에 몸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자식 낸돌이로 당연히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저와 남편은 그야말로 너무나 민망해졌어요. 심지어 안마 의자에 치여 공진단 박스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어요. 순식간에 남편도 저도 얼굴이 붉어져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동서가 한마디를 얻는 거였습니다. 아우, 형님 어떡해요. 저희가 이런 선물을 해서. 그러니 좀 고급스러운 선물을 들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신경 쓴 게 너무 티가 안 나잖아요. 뭐라고, 동서? 예, 솔직히 제 말이 뭐 틀린 게 있어. 니네가 지금까지 우리 생일날 뭐 해준 게 있었니? 매번 쓸데없는 걸 선물이랍시고 사와가지고 와선 내가 생일이니까 참고 넘어간 거다. 어머니, 어쩜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동선이야 이미 넉넉한 형편이고 저흰 그에 비해 없는 형편인데 당연히 선물의 가격대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무리하고 들고 온 선물인데 그렇게 말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게 뭐가 되나요? 예, 아니 안마의자를 사온 정성과 저까지 거 사온 정성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당연히 둘째네는 돈을 쓴 만큼 우리에게 더 큰 정성을 보여준 거고 니네들은 그에 비해 작은 걸 보여줬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억울하면 니네들이 더 좋은 걸 사오든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가격이 다르다고 정성이 다르다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이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시부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찔렸는지 어느 날 제게 연락을 걸어오더군요. 예, 내가 그날 선을 좀 넘어선 것 같은데 재석이 아직 많이 삐져있니? 무슨 일로 연락하긴. 그냥 니네들이 삐졌으면 풀라고 연락한 거다. 내가 그날은 과했어. 실은 안마의자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게 내 눈앞에 있으니까 잠깐 눈이 횟가닥했다. 네, 어머님. 일단은 재석 씨에게 어머님이 전화 왔다고 말은 할게요. 그래, 중간에서 네가 말 좀 잘해라. 알았지? 너도 그까짓 작은 일로 소인배처럼 굴지 말고. 또 시어머니는 공진단을 아주 잘 드시고 계시다면서 그걸 먹고 몸이 건강해졌는지 전보다 더 등산도 자주 다니신다 했어요. 버리셨을지 먹고 계실지는 모를 노릇이었지만 귀찮을 정도로 사과를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그 일은 어영부영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시점에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나와주기만을 바랬고 저희 바람을 알았는지 아이는 너무나 어여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주었어요. 육아를 하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 개인적인 삶이라 느껴질 정도로 아이를 키우고 엄마가 되는 삶은 또 다른 삶이었어요. 하루에도 잠이 너무 부족해서 틈만 나면 어딘가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곤 했는데 이 세상 엄마들이 새삼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육아에 적응을 해나가고 아이도 크자 여유 시간이 조금 생겼어요. 저는 그 시간에 남편과 그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업 계획을 세워 나가기로 했어요. 사업에 대한 생각은 사실 3년 전부터였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할 거고, 그러려면 회사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까 찾아보다가 남편이 꽃차 전문 카페를 얘기하더라고요. 평소 저희 둘 다 꽃차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희소성이 있기에 승산도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도 생겼고 방향도 잡혔기에 남편은 카페 운영 사업 쪽으로, 저는 꽃차 쪽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한 끝에 드디어 12월 한겨울에 가게는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커서 그런지 오픈 날엔 정신없이 손님을 맞이했지만 마음만큼은 너무 뿌듯해 미소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카페가 잘 되자 바로 반응이 온 사람은 동서였어요. 동서는 평소에도 SNS에 굉장히 몰두했는데 어느 날 저희 카페가 인터넷에 올라오자 놀랐는지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가게가 그리 잘 돼요? 지금 정말 다행히 잘 되고 있어. 언제 한번 놀러와. 동서에게 놀러오라는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평소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았던 동서에게 얼마나 가게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이참에 한 방 먹이고 싶기도 했죠. 동서는 제 말에 떨떠름한 목소리로 그럼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동서는 정말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당시 손님들이 많았던 터라 정신이 없었는데 누군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형님, 많이 바빠요? 어머니랑 백화점에 갔다가 잠깐 들렀어요. 아, 동서 왔구나. 어머님 오셨어요? 세상에, 손님이 왜 이리 많으니? 테이블을 모두 꽉 채웠는데? 설마 했는데 너네들 가게 정말 잘 됐구나. 아니, 어쩌다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게야? 시어머니는 가게를 몇 번 둘러보시더니 손님이 많은 것에 꽤 놀라신 기색이었어요.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말리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고 그런 시어머니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어 성공을 했으니 당연히 놀라실 수밖에요. 저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라고 말하며 꽃차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꽃차를 주고 잠시 둘 옆에 앉았는데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어떻게 가게가 잘 되었냐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고 동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동서, 차 좀 마셔보지 그래. 동서한테 준 게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야. 아까 초밥을 많이 먹었더니 좀 배불러서요. 천천히 마실게요. 형님, 근데 가게 규모가 생각보다 작네요. 사진에선 좀 커 보이던데. 작기는 이 정도면 다른 옆가게들에 비해 큰 편이지.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그런 것 같긴 한데. 오다 보니까 이 골목에선 니네 가게가 제일 큰 것 같던데. 아무튼 나도 이제 드디어 사장님 소리 듣는 며느리랑 아들이 생겼구나. 고생 많았지? 고생은 무슨. 아니에요, 어머님. 그이나 저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서가 끼어들어선 어머님, 저도 이런 가게 하나 낼까 봐요. 형님 하시는 거 보니 저도 왠지 하고 싶어지는데요. 이 정도 구멍가게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서, 구멍가게? 말이 좀 심하지 않아? 여기가 어딜 봐서 구멍가게야. 그리고 가게 경영이 쉬운 일인 줄 알아? 매출 관리며 직원 관리며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쉬워 보여도 무척 고생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집에만 있던 동서가 하기엔 번잡스러운 일이 많을걸? 설거지도 직접 해야 하는데 동서는 그간 가정부 썼으니까 설거지한 지도 좀 오래되지 않았어? 어머님 앞에서 날 깎아내리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쯤 해도. 뭐라고요? 이깟 구멍가게 하나 냈다고 유세는? 어머니, 가요. 저 갑자기 체할 것 같아요. 형님이 말을 워낙 격하게 하셔서요. 그래, 가자꾸나.
알겠다. 그렇게 저와 옥신각신 하다가 동서는 똥 씹은 표정으로 나갔고 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은 어찌됐건 처음으로 두 사람의 콧대를 눌러준 날이라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나고 남편한테 이 일을 말하니 남편도 그런 일이 있었냐며 뿌듯해 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인정을 이제야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모두가 불경기였고 힘든 상황이었죠. 저희 가게도 그 불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반으로 뚝 절감하고 말았어요. 사람들로 번잡하던 가게에 빈 테이블이 있으니 속이 정말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일군 가게인데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일 전화 먼저 온 건 동서였어요. 어머, 형님 어떡해요. 가게가 망하게 생겼네. 아우, 어쩜 좋아. 하고 걱정하는 척 했지만 그 못된 심보를 짐작 못할 리 있나요. 너무 괘씸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죠. 가게는 예전보다 형편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여지없이 시어머니 생신은 다가왔어요. 이 불경기에도 선물은 꼭 받으셔야겠는지 시어머니는 잔뜩 기대하는 눈치셨죠. 저희가 오기 며칠 전부터 전화해서 은근슬쩍 갖고 싶은 선물을 제시하셨으니까요. 짠! 어머니, 명품 스카프예요. 어머니 이거 한정판이라서 사고 싶으셨죠? 아우, 역시 우리 애기가 이런 걸 또 다 준비했구나. 기특도 해라. 정성이 아주 기특하네. 아니, 잠깐만. 니넨 설마 이거 준비한 거니? 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애미 생일에 돈 50만 원이 뭐니? 이런 거 줄 바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네. 받아도 기분이 영 찝찝하다 얘. 시어머니는 저런 말로 저희에게 온갖 구박을 대놓고 하셨어요. 정말 시댁에 온 지 10분 만에 도로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참을 인자를 미친 듯이 새기며 그 분위기 속에서 식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도 동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해야 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와중 거실 쪽에서 동서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당장 안 떼! 그거 떼란 말이야! 뒤이어 저희 딸 울음소리까지 들려서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는데 딸아이가 한복판에 나덩그라져 있더라고요. 스카프 한쪽이 젖어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아마도 저희 딸아이가 그 스카프가 신기했는지 만지작거리다가 입에 넣었나 봐요. 그걸 본 동서가 딸아이를 순간적으로 밀친 거였고 그 바람에 울음을 터뜨리게 된 거였죠.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고요. 사람이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하면 할 말을 잃어버린다 하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이 맞나 싶어 멍해져 있었는데 제가 이를 치기도 전 남편이 그 자리에서 스카프를 쭉 찢어버리더군요. 다들 미쳤어? 이깟 스카프가 뭐라고? 아니, 지금 저 명품을 찢은 거예요? 저게 얼마짜린지는 아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한 우리 어머님 선물인데 당장 새로 사놓으세요. 사놓으라고요. 남편은 참고로 지금껏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이깟 스카프 한번 만졌다고 이런 취급을 받으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스카프를 찢어버리자 시어머니의 눈도 휘둥그레졌고 동서는 벌벌 떨며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시댁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이구나. 더 맞설 필요도 없겠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찢어진 스카프를 동서 얼굴에 던져버리곤 남편과 딸을 데리고 나와버렸죠. 그 이후 남편과 전 이제부턴 명절날도 생신날도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고 무섭도록 가게에만 집중했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니 뭘 할까요? 동서와 시부모에게 무시당했던 걸 생각하면 오기가 생겨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산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네가 요즘 투자로 이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며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였어요. 나도 이번에 걔네 믿고 건물 팔아서 투자했거든. 니네들도 해라. 아마 돈이 꽤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투자를 하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 좋은 거 알려주겠다는데 말투가 왜 그러니?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 나름대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당연히 아니었죠. 더 그 집 식구들을 보고 살 생각이 없었던지라 저도 남편도 아무런 대꾸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그 후에도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들은 죄다 싹 무시했어요. 하지만 사람 인연 한번 참 즐기더군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다시 봐야만 하는 일이 생기고 만 거죠. 바로 시어머니가 초라한 행색으로 가게를 찾아오면서였습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안색은 마치 아픈 사람처럼 정말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어디든 명품 가방과 명품 옷으로 도배하시던 분이 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몰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너네들에게 전화했을 때 기억나니? 걔네가 투자를 권하더라고. 아주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나도 거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몇 배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가족이니까 알려드린다는 말에 그만 혹해서 건물을 투자했다. 실제로 수익이 나서 정말 돈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노후자금까지 몽땅 털어서 둘째한테 줬는데 걔네들 다음날 연락이 뚝 끊겼단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한 달째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걔네가 이미 여러 사람을 속인 죄로. 말씀하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그 뒷말을 들어보니 동서와 서방님은 시어머니 외에도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해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들고 어딘가에 잠적해 있는 상태라는 거였어요. 어쩌면 좋니 이를. 시어머니는 절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셨고 그 자리에서 오열까지 하시더군요. 저희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었죠. 어찌됐건 동서와 서방님을 찾는 게 급선무였기에 그렇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동서와 서방님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여관방에서 발견이 되었단 소식이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그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동서는 경찰에서 절 마주치자 흠칫 놀라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술을 사달라고 했어요. 형님, 제발 술 좀 사주세요. 네? 술 좀요. 동서는 그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고 서방님 역시 생기 하나 없는 눈동자로 절 보고 있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술을 찾는 동서를 보자 그간의 삶이 어땠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선물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간 번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거액을 잃었다더군요.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준 마지막 투자금까지 날려먹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경찰에게 발각이 되고 만 거였죠. 동서는 저와 남편이 등을 돌릴 때까지도 계속 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경찰서로 들어와 자기 돈을 날렸다며 동서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서는 순식간에 동서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죠. 경찰들이 시어머니를 한 번에 떼어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이미 광분한 상태였고요. 저와 남편은 그걸 보다가 조용히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그 뒤 동서와 서방님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갔고 시어머니는 공장에 나가시며 살고 계세요. 자신이 비웃던 노동일을 하면서요. 이런 일을 겪으니 참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던 동서와 시어머니 둘 다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요즘 저희는 꽃차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모두가 힘든 때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활기를 찾았습니다. 더 나아지겠죠. 저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나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분명 더 나은 삶이라는 믿음 잃지 마시고 같이 잘 견뎌내어 봅시다. 쓰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엔 꽃길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